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저희가 밥 먹지 않고 그리고 술 먹지 않고 맨정신으로 교수님이랑 저랑 사석에서는 그냥 형동생이잖아요. 네. 오늘 얘기는 이제 정말 편하게 하자. 그래서 사실 다음에는 여기다 이제 왠지 막걸리 뭐 이런 거 와인 같은 거 놓고 이제 경일아, 우리 재밌게 해보자. 네네 오케이. 이공업 나오는 책이 103번째죠. 103번째 책이 벌써 전달자라는 책이 이제 다음 달에 나오게 됐네요.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제목을 어떻게 정하느냐. 네. 제목 정하는 방법에 관한 책을 읽는다고 제목을 잘 지을 수 없잖아요. 아, 이거 제가 너무 잘 알죠. 제목을 잘 정해야 제 몫을 할 수 있어. 제 몫을. 아무튼 전달자라는 제목도 내가 정했죠. 그러니까 그 전달자는 그냥 전달자. 왜냐하면 교수님 책에서 많이 나오는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있는데 시답지 않은 인생이 시답지 않아서라는 시집도 썼는데 시인이 아직 안 알아줘가지고 시답지 않게 안 팔리고 있어야지. 심리학자 입장에서 그게 되게 신기해요. 왜 저희는 파싱한다고 하지. 분해하고 다시 다른 방식으로 합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주제가 이제 인지심리학자 김경일과 지식생태학자 유영만이 만나서 말과 뭐 글, 언어, 사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사실은 이제 사람들이 많이 물어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냐. 아마 그게 갑자기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내면에 뭔가 이렇게 쌓여있는 레퍼런스가 두꺼우면 그 두꺼운 레퍼런스들이 막 이렇게 돌고 돌다가 이제 그 상황에 맞는 언어를 이렇게 그러니까 내 안에 언어 꾸러미가 이렇게 많은 거죠. 언어 꾸러미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야, 경일아 오늘 된장찌개 맛 어때? 그러면 경일이가 죽인다. 유영만 교수 강의 어때? 죽인다. 그러니까 다 죽인다야, 감탄사가. 그러니까 언어가 이렇게 다 내 안에 죽인다밖에 없으니까 계속 죽인다고.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개념의 꾸러미가 많으니까 이렇게 조합을 하는 거지. 조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툭 튀어나오고 툭 튀어나오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늘 하는 일의 대부분인 것이. 근데 그 말씀은 진짜 제가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게 살아가다 보고 또 말하고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랑 이렇게 교류해 보면 교육 수준 되게 높은데 말이 되게 단순한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기서도 죽인다 저기서도 죽인다. 네. 그 사람이 뭔가 감탄사를 사용해서 뭔가를 표현할 때 정서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런 표현할 때 보면 기쁘다 슬프다 이렇게 가운데 중간 능금이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랑 얘기하다 보면은 약간 단순하다를 넘어서 왜 나이가 들고 많이 오랫동안 삶을 살았는데 그렇게 말이 단순하다는 건 다양한 경험을 해도 그 단순한 말 사이에 몇 가지 단순한 눈금으로 결국 구겨 넣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서로 조금씩 다른 부분에 대한 어떤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나? 느낌을 전달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죠. 그러니까 이제 참고로 우리말 중에 음식 맛을 표현하는 언어가 잘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280가지 정도 된대. 예를 들면 뭐 매옴하다. 처음 들어본 단어잖아. 매옴하다. 매옴하다. 또 달보드레하다. 부부싸움하고 난 뒤에 남편이 꼴보기 싫어가지고 이제 부인이 남편한테 차려주는 식단 30일짜리를 갖고 왔는데 첫날은 이제 부인이 남편한테 콩을 줘. 둘째 날 나물. 셋째 날은 콩하고 나물을 섞어서 콩나물. 그다음에 넷째 날 콩나물 도리탕, 콩나물 무쳐 튀겨서 30일째는 콩나물 죽여 살려 밟아 찢어 깨매 눌러 당겨 돌려 뽑아 갈아서 말아가지고 국을 끓여주는 거야. 와, 그게 내가 이걸 뭐를 깨달았냐면 이 사모님이 이렇게 다양한 어휘가 많으니까 남편이 그나마 30가지 요리를 먹는 거야. 근데 만약에 부인이 콩이라는 단어 하나밖에 모르면 30일 동안 콩만 먹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아는 단어만큼 만들 수 있는 음식의 가지수가 결정되는 거지. 언어가 참 경이로운 것 같아요. 관객들이나 아니면 청중들이나 아니면 심지어 무슨 회의를 할 때도 야, 유영만 교수님 저 양반 말을 저렇게 하는 건 타고난 거야.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말을 한다라는 게 말을 단순히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상대방한테 어떤 의미를 전달하는 걸 넘어서 저 사람의 말은 이렇게 오는데 내가 그 말을 듣고 많은 생각이 나잖아요. 되게 영향력 있는 말이잖아요. 그런 영향력 있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그 장르가 개그든 문학이든 아니면 뭐든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말을 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는 그런 말을 하지 못하는데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게 타고난 거야 아니야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자, 빨리 얘기해 주세요. 네. 본인 경험으로만. 저는 이제 나는 여기서 이렇게 생각해요. 삶이 메시지다. 그러니까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면 파란을 일으키는 문장을 쓸 수 있는 거야. 근데 삶이 밋밋해. 네? 그러면 그 사람이 말하는 것도 밋밋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언어하고 삶은 나는 무관하지 않고 긴밀하다고 생각해. 예를 들면 내가 충북 음성이 고향이거든. 내가 거기서 중학교 때까지 뭘 했냐? 수렵, 어로, 채취, 농경 생활했어. 그때 주로 쓰는 언어는 다 수렵, 어로, 채취, 농경의 언어였는데 내가 예를 들면 이제 집이 좀 가난해가지고 공고 가가지고 용접을 했거든. 경이라 비드라는 단어 알아 몰라? 처음 들어봤지? 몰라요? 비대는 아는데. 용접 전문 용어야. 네. 용접을 할 때는 내가 주로 쓰는 언어가 다 용접이야. 그러다가 내가 또 이제 고시 공부를 한때 했었는데 내 언어가 다 또 법률 관련된 언어로서 쫙 바뀌어. 예, 그래서 또 이제 재밌는 인문사회과학 책을 엄청나게 읽다 보니까 이제 사회과학 언어들이 내 몸에 쫙 장착이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전문 용어로 언어의 해상도가 좀 높아지기 시작한 거야. 언어의 해상도가 뭐냐면 내가 느끼는 생각이나 감정을 미적분하듯이 잘게 쪼개가지고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야. 그러면 어떤 사람의 글을 읽어보면 와 어떤 거를 썼는지 내 비주얼에 이렇게 쫙 잔상이 남는 글이 있는가 하면 어떤 글을 읽어보면 뭐에 대해 썼는지 뿌연 상태가 되는 거. 그러니까 이제 해상도가 높지 않은 거고. 그때부터 제가 이제 깨달은 게 언어는 다중지능 전문가 중에 왜 가드너라고 지능이 높은 사람이 상대적으로 있을 수는 있지만 내 경험상 봤을 때 내가 살아오면서 어떤 삶을 살았고 그 삶 속에서 내가 뭘 고민했고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이제 이렇게 언어로 장착이 되는 것 같고 그런 경험이 책을 읽으면서 낯선 개념, 알았던 개념인데 다른 개념 이런 걸 접속하면서 내 경험을 어째와 다른 언어로 계속 이렇게 표현하는 연습을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교수님이 말하는 게 좀 뭔가 다른 것 같다. 근데 그게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 나름 노력해가지고 후천적으로 생긴 게 아닐까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하워드 가드너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다중지능에서 이제 어떤 사람이 특정한 분야의 어떤 지능을 상당 부분 타고난다 이 얘기잖아요. 확실히 외국어를 습득하고 새로운 언어를 습득하는 능력은 타고나는 측면들이 개인차가 있는 것 같아요. 선천적인 것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가, 말을 어떻게 하는가는 거의 대부분 후천적으로 어떻게 살아오느냐, 어떤 삶을 살았느냐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왜 단조로운 삶, 그 단조로운 삶을 거부하지도 않고 새로운 걸 경험하는 걸 무시하면서 평가절하하면서 사는 단조로운 삶, 이런 단조로운 삶을 살았던 분들의 언어는 모호하고요. 심지어는 명확해야 되는 게 더 모호하고 이런 측면들을 느끼거든요. 우리나라 사람 중에 영어 단어 외우는 사람, 외국어 단어 외우는 사람이 있지만 우리말을 의도적으로 공부하는 사람은 내 주변에 이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김소연 시인이 쓴 한 글자 사전, 한 글자만 된 걸 쫙 모아가지고 책을 쓴 사람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아이가 어른을 한 방에 주목시키는 한 가지 단어가 있어. 아이가 어른을 한 방에 주목시키는 한 가지 단어. 오줌 싸겠다는 거지. 그러면 어른이 아이를 한 방에 주목시키는 한 가지 단어가 있어. 뭐 쉿. 이렇게 하면 아이가 조용해지고. 특히 우리말이 이렇게 미묘한 뉘앙스의 차이가 있는데 이걸 사람들이 정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대충 쓰는 거야. 언어를 대충 쓰니까 내 생각도 대충 표현이 되는 거고 일종의 생각의 옷이니까 내 생각을 어떤 옷을 입혀가지고 바깥으로 나가는지에 따라서 다른 사람한테 똑같은 생각에도 전혀 다르게 임팩트가 미치니까 여전히 나는 후천적이라고 생각해. 형님과 제가 둘 다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이 그 폴 브루드가 했던 거예요.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 행동이 통찰을 일으키는 것 같고 통찰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는 것 이런 게 아니라 어제와 다르게 막 딴짓도 하고 딴짓을 해보니까 딴 생각이 드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 행동의 생각을 바꾸는. 그렇지.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어제와 다르게 자꾸 시행착오도 겪어보고 그러면 시행착오가 바뀌니까 내가 판단착오를 줄일 수 있는 가능성들이 더 많아지는 거야. 그래서 나는 깨달은 게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는데 이게 아니라 생각하는 대로 살기 어렵다. 그래서 내 생각은 내가 살아온 삶의 결론인 거야. 내 생각을 바꾸는 방법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하고 조금씩 계속 바꾸는 거야. 근데 그 말씀은 사실 현대심리학에서
사실 생각이 행동을 만드는 것보다 이미 일어난 행동이 생각을 바꾸는 경우가 훨씬 더 강한 루트다라고 하는 건 현대 심리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는 건데 저는 그 말이 살짝 좀 서글픈 게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는 방식이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외부의 여건이나 상황이 결정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분명히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말이 그렇게 나오고 언어가 그렇게 표현되는 게 거의 대부분 맞는 얘기인데 약간 서글퍼지는 게 이미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사람들은 바꿀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아주 원론적으로 가보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싸움으로도 비칠 수 있는데 진리가 아니라 내가 경험한 일리 있는 이야기니까 전문 용어로 따지면 아웃사이트를 바꾸니까 인사이트가 바뀌는 것 같아요. 대단하게 거창하게 뭐 삶을 바꾸라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우리가 주어진 조건 속에서도 뭔가 조금씩이라도 바꾸면 그 바꾼 것만큼만 내 생각이 자꾸 이렇게 바뀌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사소하게 자주 변화를 만들어내는 삶 속에서 인사이트, 진짜 인사이트가 엄청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저도 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늘 가던 길에 옆길을 조금씩 가보고 우리는 왜 그 인사이트가 필요해, 새로운 생각이 필요해라고 하면 전부 다 막 진짜 어디 뭐 유럽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뭐 제주 올레길을 걸어야 막 쫙 장엄한 생각이 나오고 막 이런 거 생각을 많이 하지만 실제로 왜 인류사에서도 위대한 발명이나 통찰이 다른 길로 샜을 때 그게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갑자기 생각났는데 내가 좋아하는 들레지라는 철학자가 내 머릿속에 불법 침입하는 게 많을 때 내 사유가 바뀐다는 거야. 또 앙스트 블리테라는 단어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앙스트가 불안감이라는 뜻이고 블리테가 꽃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불안감이 피워낸 꽃이라는 거지.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상황이 계속 생길 때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정상적으로 사고를 하는 거야. 그 정상이라고 하는 게 이제 벗어나지 않고 기존의 관습대로 관행적으로 하는 방식의 생각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사람은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이 난국을 돌파하는 사유를 시작한다는 게 들레지라는 철학자가 한 얘기라서 갑자기 한번 생각이. 그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 즉 머리에 들어오는 불법 침입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어쨌든 그런 끊임없이 변화가 내 주위에서 있어야 나의 생각과 언어가 조금씩 더 많이 포괄적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그런 게 가능해지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그 변화를 조금씩이라도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된다. 작은 변화를 추구하는 거지. 들레지라는 철학자는 아장수망이라는 단어를 만들었는데 아장수망 영어로 번역하면 arrangement, 배치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 얘기는 뭐냐면 어려울 게 없어. 배치를 바꾸면 경험이 바뀌는 거고 그럼 그때 사유가 바뀐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언제 막걸리 주로 땡겨? 뭐 비 오는 날 파죠. 그러니까 막걸리 옆에 비 오는 날이 배치돼 있어. 그러면 막걸리에 대해서 새로운 생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막걸리를 마시는 방식을 바꾸는 거야. 월요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빈속에 새벽 마셔. 학교 수업을 빼먹은 이런 아픈 경험이 있으면 회복이 연상되지. 이게 내가 얘기하는 경험을 바꾸라는 거고 그런 걸 바꿔야 내 생각이 이렇게 자꾸 꿈틀거리면서 어제와 다른 낯선 사유가 시작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 심리학자들은 그러니까 그거를 더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도대체 새벽에 막걸리를 마실 생각과 시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심리학은 그 하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문이라서 끝도 없이 저희가 이제 파고 들어가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심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그러니까 결국 그걸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넛지의 학문이잖아요. 저희 심리학이. 형님 같은 경우는 이미 그 넛지가 자기에게 내면화돼서 굳이 의식적으로 하지 않아도 그게 습관처럼 몸에 배어서 변화가 루틴은 원래 변화를 안 만들고 계속 그대로 하는 게 그건데 극소수의 사람들이 변화가 루틴인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그런 분 중에 한 분이거든요. 김대중님께 얘기를 해보세요. 네, 어떻게 변화가 루틴인지를. 그러면 하나의 예를 들면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해야 건강하다고 그러잖아. 네. 사람들이 건강하려면 운동해야 된다는 건 다 알고 있는데 왜 운동을 시작 안 할까? 나는 이제 심리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30년 전에 운동하려는 습관을 어떻게 하면 들일까? 1초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운동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져. 운동 안 해도 되는 10가지 이유가 싹 생각이 나는 거야. 심리적으로는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김수철 노래 중에 내일 또 내일을 계속 부르는 거야. 또 내일 기억이 나냐 또. 이거를 방지하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어. 딱 끄고 기계처럼 일어나는 거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냥 나가봐야 돼. 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해. 여러분이 시작하지 못하는 유일한 이유는 시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네. 그냥 나가서 시작하라고. 지금 방금 전에 심리학자들이 연구한 시작에 대한 모든 얘기를 직접 실천하신 걸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뭐냐면 왜 새로운 루틴 만드는 거, 변화를 만들어내는 루틴 만드는 거 있잖아요. 연구해 보면 연구자들이 이러죠. 기분 안 좋은 날 시작해라. 그리고 난 다음에 운동해야지가 아니라 일어나야지까지만 해라. 나가야지라 할 거지만 해라.
그래야 두 번째, 세 번째 체인 리액션이 벌어지는 거니까 거기서 더 파고 들어가면은 그거는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모든 그냥 그 허무로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정말 안 좋은 날, 슬픈 날, 뭐 짜증나는 날 이렇게 안 좋은 뭔가 부정적인 감정을 느낀 날 그게 아니라 그냥 시작만 하는 거. 사람은 다 때가 있는 법이다. 때를 기다리다가 운동하기 가장 좋은 때, 여행 가기 가장 좋은 때 이런 거 계속 다 완벽한 조건을 가지고 시작을 하려다가 시작을 못 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남긴 유명한 명언이 있어요. 완벽한 때를 기다리다 몸에 때만 낍니다.